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역사 2 다음 나오는 큰별쌤 최태상입니다. 역사는 최태상!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까지 왔어요. 와우.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1930년대, 40년대 활동했던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한번 활동을 한번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 상하이였죠. 상하이였고, 일단 1930년대 초반에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모습들, 먼저 북만주 지역에서 이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끌고 있었어요. 이때 한중연합작전, 하여튼 1930년대 이후부터는 모두 다 한중연합작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 지청천, 한국 독립군의 쌍령전투, 쌍성보 대전자령전투가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만주 지역에서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 있죠. 이 조선혁명군의 경영전투, 그죠? 흥경성 영릉가 전투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30년대 초반이에요. 초반에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으로 승리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이제 만주사변이 벌어진 이후에 결국 이 만주 괴뢰국이 세워지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이 활동 범위가 만리장성 이남, 중국 관내로 들어옵니다. 이 만리장성 이남에 있는 지역, 상하이, 그다음이 충칭,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위쪽이 이제 화북 예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한인 애국단, 그죠?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은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쭉쭉쭉쭉 해서 충칭까지 이동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충칭이 되는 거예요. 이 충칭에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많은 일을 했죠. 자, 먼저 한국 광복군을 조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강령을 반포합니다. 건국강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단행했죠. 그리고 이 한국 광복군은요 많은 활동을 합니다. 자, 먼저 미얀마 전선, 그죠? 미얀마 전선에도 파견되었고, 그리고 OSS 부대와 국내 진공작전도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모습이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김원봉의 부대도 있어요. 현재 김구 노선이라고 보면,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노선에 보면 이 김원봉 노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요, 이 조선의용대야말로 중국 관내 최초의 부대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조선의용대가 쭉 이동을 해서 화북 예난지역에 가고요. 일부는 김원봉과 함께 이렇게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갔었던 부대는 조선 이제 의용군이 되는 것이고, 여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더라.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국내에서도요, 조선 건국 동맹, 그죠?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여운형 중심의 그런 조직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일제가 패망하는 어떤 그 순간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저항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말살 통치와 1930, 40년대 민족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나라가 넘어갔단 말이야. 식민지가 됐단 말이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돼. 정체성을 지켜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정체성 지킬 때 제일 좋은 과목이 뭐냐면 바로 국어하고 역사예요. 역사가 이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태인들이요, 그 몇 천 년간을 나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 같아요, 여러분들? 몇 천 년이 지났는데. 그건 바로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를 후손들한테 계속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힘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과정 속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굉장히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국제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인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어쨌건 간에 역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제 국학운동은 이제 우리 것을 아는 그런 우리 것을 알자라는 운동인데 먼저 국어입니다. 일제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 우리말과 글을 없애려 했죠. 1920년대에 어떤 조직이 있었냐면 조선어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자, 20년대 조직입니다. 조선어연구회. 이 조선어연구회 여러분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올해 10월달, 우와! 10월달 되면 여러분 늘 연휴가 깁니다. 그죠? 우후! 그 중에 하나, 그 긴 연휴를 책임져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는 날이 바로 10월 9일이지요. 네, 10월 9일이 있기에 어떻게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10월 9일이 어떤 날인데? 바로 한글날 아닙니까? 한글날. 네, 여러분들 한글날 알죠? 왜? 노는 날이니까. 놀아야 알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제헌절 언제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헌법 만들어진 날? 모르지? 난 이유를 알아. 왜 모르는지. 안 노니까. 저희 때는 놀았거든요. 저희 때는 7월 17일 날 반드시 놀았거든요. 제헌절이라고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놀아야 기억이 돼. 그죠? 한글날. 그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단체가 바로 이 조선어연구회예요. 조선어연구회. 그때는요, 한글날을 각야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각야날.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야날 이것도 괜찮겠다. 한글날도 좋은데 각야날도 괜찮겠다. 한글 그 자체 갖고 지금 이름을 만든 거잖아, 그렇지? 각야날. 그래서 각야날 정한 단체가 바로 조선어연구회 1920년대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잡지로서 여러분 한글. 각야날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한글이라는 잡지도 발간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연구와 보급에 노력했고요. 조선어 학회로 확대됐습니다. 조선어 학회는 여러분들 요거는 30년대, 20년대가 조선어연구회라면 조선어학회는 30년대에 조직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선어학회는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고요. 요거 중요해.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어요. 자, 요거 포인트야. 시도야, 시도. 시도라는 얘기 뭐냐면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try 했다는 얘기지 완성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도했다는 얘기야. succeed가 아니라 뭐야, 왜 영어 자꾸 얘기를 해? 영어 잘 못하면서 왜 그래 너?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시도했다는 거야, 시도. 그래서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였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하였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일제가 이 조선어 학회,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1940년대예요.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강제 해산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40년대가 어떤 때야? 민족 말살 통치, 우리 말, 우리 역사 안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기억나시죠? 앞에 배웠잖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단체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 가만두겠냐고요. 조선어학회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제 광복되고 나서 이제 조선어
학회의 뒤를 이어서 한글학회가 만들어져요. 광복되고 나서 그 한글학회에 의해서 우리말 큰사전이 만들어집니다. 어쨌건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일제방해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1920년대 만들어진 단체 조선어연구회, 1930년대 만들어진 단체 조선어학회인데 이 두 단체가 각각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요거 시험에 잘 나와. 조선어연구회는 각야날 한글이라는 그런 걸 발행했고요.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사전,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만들거든. 근데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어 연구였어요. 자, 다음 역사 볼게요. 자, 역사는요. 이 역사는 크게 일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나오는데 크게 민족주의 역사학자가 있고요. 두 번째가 실증주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실증주의.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있어요.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민족주의, 실증주의, 사회경제사학. 민족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위대함. 이걸 막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증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정은 노 오버하지 마. 있는 그대로만 알려주면 돼. 판단은 보는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우리 민족은 힘든 역사를 통해서 지난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뭐 이렇게 노 하지 마. 우리는 2333년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 사회경제사학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주의 쪽. 이건 사회주의 쪽. 이건 유물사관이라고도 합니다.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옛날 원시공산제, 그다음이 고대 노예제, 그다음에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렇게 5단계로 쭉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그 발전 틀에 맞춰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 이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우리 역사의 자족 발전과 문화 우수 강조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박은식과 신채호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먼저 박은식, 일제 침략 과정과 독립운동 역사를 정리했던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국 통사는 뭐냐면요. 이 통자는 아플 통자야. 한국의 아픈 역사라는 것이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뭐냐면 한국 독립운동의 그 피해 역사, 그 아팠던 피해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박은식 작품 완전 중요해.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 특히 박은식은요. 뭘 강조하냐면 혼을 강조해. 혼. 역사는 혼이다. 혼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어떤 국채는 잃어버릴지라도 혼을 잃지 않으면 언젠간 되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이제 신채호가 있죠.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주체적 발전 과정을 서술했던 인물입니다.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저술. 특히 여러분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고려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있잖아요.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역사 1000년내 제1대 사건.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신채호가 썼던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은식과 신채호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신채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낭가라는 사상을 또 중시합니다. 낭가는 뭐냐면 화랑할 때 낭자예요. 그러니까 화랑들을 보면 왜 그 산천 아주 그 물 맑고 산 좋은 곳을 다니면서 호연지기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어떤 그 쾌활한 어떤 그 진취적인 그런 어떤 정신들. 하여튼 혼이나 낭가나 공통점이 뭐냐면 정신을 강조한다는 얘기. 정신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은식과 신채호의 강조점이에요. 정신줄 놓지 말자. 이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의 특징이에요. 다음은 사회경제사학자입니다.
사회경제사학자. 자, 사회경제사학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바로 백남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남운. 백남준 아니야? 백남준. 백남준은 저기 저 현대미술관 가면 왜 그 TV 아티스트 이렇게 TV 이렇게 막 전시 놓은 그 백남준이고 백남운. 하긴 백남준도 모를 수 있겠다. 백남준도 처음 듣고 백남운도 처음 듣고 괜찮아. 어때? 처음 들었으면 이제 다음엔 두 번째 아는 건데, 그지? 우리 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을 강조.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자, 백남운의 이 사회경제사학, 아까 제가 사회경제사학 이게 지금 바로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인데 이 사회경제사학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는 발전한다는 얘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역사는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자,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전 세계적인 바로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보편이란 단어, 발전이란 단어, 법칙이란 단어. 이건 법칙에 의해 가지고 누구나 다 이런 어떤 순서에 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순서에 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일제의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일제의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 아주 후진 역사라는 얘기예요. 후진적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도 일본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발전 법칙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식민사관이었던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주요한 그런 것이 바로 사회경제사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이병도, 손진태입니다. 이분들은 실증주의사학이에요. 실증주의사학. 있는 그대로 봐. 자꾸 역사가의 감정 개입하지 마.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고?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야. 이런 거 하지 마. 역사에 어떤 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역사에 자꾸 주관 들어가지 마. 있는 그대로만 말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실증주의사학. 이 실증주의사학은요, 바로 진단학회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있는 그대로. 최태성 선생님은 너무 착한 분이에요. 맞아, 틀려? 왜? 나 착해.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일단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최태성 선생님은 남자예요. 이건 사실이죠. 이건 팩트란 말이야. 있는 그대로 최태성 선생님은 남자다라고 하는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게 실증주의고, 최태성 선생님은 착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민족주의 사학자 뭐 이쪽으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주관이 들어가 있는 역사를 반대하는 게 바로 실증주의 사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학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어 쪽도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학을 볼게요. 문학. 자, 식민지 현실의 표현, 저항의식을 담은 작품을 발표하는 겁니다. 1930년대 한글 사용 금지. 그렇죠? 1938년 국가 총동원법 내려지면서 지금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이후에도 한용운, 이육사, 그다음에 윤동주 등이 항일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밀정에 보시면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이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보세요. 그 엔딩 장면 잘 보세요. 그 공유가 그때 그 저기 뭐냐, 공유 맞아요 이름이? 공유 몰라요? 도깨비? 아, 그래요? 네. 우리 공유를 모르는, 공유 아니에요? 공유 아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유란 이름 맞죠? 네. 저는 모르길 바랬는데 결국은 아시는군요. 그럼 그렇지. 공유를 모르실 분이 아니라 생각이 여성분들이 다 알더라고요. 어쨌건
공유가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이 있어요. 엔딩 장면 탁 옷을 이렇게 감옥 안에서 배시시 미소 짓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제 벽돌에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쫙 올라가면서 벽돌을 쫙 보여주면서 여기 의열단이 왔다 갔다 뭐 이런 어떤 그 기록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올라가는 그 샷을 보면서 그 글씨를 보다 보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공유가 입고 있는 수의, 그 수의의 번호를 놓칩니다. 나중에 한번 그 번호를 보세요. 그 번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숫자가 쓰여 있을 거 아니야. 수의 번호니까 264가 쓰여져 있어요. 264. 이걸 또 상징적으로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 또 이게 또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 뒀구나라는 게 저는 딱 읽혀졌거든요. 264가 딱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264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264의 어떤 그런 모습도 거기에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어쨌건 뭐 264나 윤동주 다 저항 시인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전 특히 윤동주의 그 별의 는 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시죠. 그 무덤에 와서 자기 이름을 딱 쓴 다음에 싹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윤동주의 이 시가 나올 시점이 바로 일제강점기 19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창씨 개명 시대거든요. 윤동주도 일본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려면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윤동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창씨 개명해요. 합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랬을 때 가졌던 그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윤동주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내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식민족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이름을 바꿔야 하는 그 심정,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시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저항 시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항 시인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친일 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오장 마쓰이 히데오인가요? 여러분들 그 가미가제 특공대 있죠? 가미가제 특공대. 일본이 이제 막바지가 되면서 인간을 폭탄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에 폭탄 실어 가지고 그냥 비행기 채로 그냥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게 가미가제 특공대잖아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원 중에서 조선인들도 있었거든요. 그 조선인 가미가제를 찬양하는 시. 그래, 이렇게 천황을 위해서 인간 폭탄이 되어가지고 떨어져 죽어야 되는 이 조선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라고 시를 막 썼던 그런 친일 시인들도 있습니다. 그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서정주. 모르겠습니다. 국어나 문학사 시간에는 여러분들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을 남긴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역사는 여러분들 반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한 곡 유행 봉선화 고향생각 1930년대 또 아니텍 애국가 작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미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서양화 기법 도입, 한국 전통 흐름을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영화 여러분 기억. 이거는 이제 1920년대예요. 정확히는 1926년인데 연도까지 몰라도 되고요. 이 나운규의 아리랑이 제작됩니다. 이게 정말 1920년대 정말 이게 이제 그 종로에서 그 단성사라는 그 영화관에서 이게 열렸거든요. 완전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만들어냈던 그런 모습이죠. 어떤 한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 남자인데요. 이게 좀 정신이 좀 노화진 그런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그 일제 빌붙어 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을 죽입니다. 정신이 놓은 상태에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끌려가는 순간에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모습들. 은연중에 은유법이 있죠. 일제강점기 어떻게 제정신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일제에 저항한 어떤 그 모습으로서의 모습, 그러자 다시 정신이 맑아진 어떤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뭔가를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나온교의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에는요 토월회라는 게 조직되었고요. 서양식 근대극을 공연했던 그런 조직단체도 있었습니다. 종교를 봅시다. 자, 종교는요 일제 강점 직후 만주로 본부를 옮겨서 적극적인 항일 운동을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어디냐면 바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가 바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는데 이 대종교는 뭘 믿는 종교예요? 이거는 단군을 믿는 종교예요. 단군을 믿는 종교예요. 대종교는요. 이 단군을 믿는 종교인데 이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북로 군정서군을 후원했던 조직이 중광단이라는 조직인데요. 김전일 장군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종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 일제강점기에 이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항일의식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겠죠. 일제강점기 어떤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보여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군의 대종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3.1운동을 주도했고요. 농촌개몽운동, 청년, 여성, 소년 운동을 전개했던 바로 천도교. 자, 이 천도교는 여러분들 어떤 종교 바꾼 거다 이름을 동학. 동학이 이름을 바꿔서 천도교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됐죠? 천도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불교는요, 불교하면 한용운이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조직이에요. 그게 바로 원불교예요. 불교의 한 일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녀평등, 허례허식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자. 불교에서 상당히 어떤 미신적인 요소, 제사 치른다면서 막 근세 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좀 검소하고 좀 담백한 그런 불교를 지향했던 게 바로 원불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생활 운동 전개,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조직이 원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야 개신교는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 나왔던 그런 새로운 종파고요. 천주교는 그 이전부터 쭉 있었던 그런 모습들. 다 교육, 의료, 사업 전개, 1930년 신사참배 거부를 했던 개신교도 있고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거부했던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거부한 그런 건 아닙니다. 천주교, 고아원, 양로원 설립 등 사회사업과 민중개몽 운동 전개 이거 다 이 내용을 개신교도 했고요. 또 이거 다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끝났어요. 와우!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그럼 별채우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우,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현대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대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기대해 주십시오.